40년에 걸친 대몽항쟁 속에서 삼별초는 정통 고려의 부활을 꿈꿨다. 강화에서 진도 그리고 제주로 이어진 목숨을 건 항해. 당시에 과학과 기술이 집약된 성곽을 세우고 최후 항전의 빛을 발했던 삼별초. 위기와 혼란의 시대에서도 찬란한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고 동아시아를 평정한 몽골에 맞서 고려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던 삼별초의 길을 따라가 본다. 지난 2012년부터 수중 발굴 조사 중인 진도 해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는 신안선 발굴 40주년을 맞아 진도 명량해협이 품은 역사의 흔적을 찾는 중이다. 그간의 조사 결과 최고급 고려 청자를 비롯해서 다양한 종류의 유물 670여 점이 발굴되었다. 청자들이 지금까지 나온 유물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철재류, 그다음에 목재류도 소량 출수가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도기, 그다음에 골강류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유물들이 1세기를 전후한 시기부터 조선시대까지 굉장히 통시대적인 유물들이 다량으로 출수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진도의 대표적 유적지인 용장성. 고려시대 몽골에 굴복하지 않았던 삼별초의 근거지가 있던 곳이다. 이번 수중 발굴이 이뤄진 명량해협은 용장성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인근한 곳에 용장산성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시에 그 용장산성에 위치하고 주둔하고 있었던 군인들이 아무래도 이쪽 해역에서도 일부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만 할 수 있고, 조류가 빠르게 흘러 배가 지나가기 힘들다고 알려진 명량해역. 특히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으로 유명한 울돌목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임진왜란의 흔적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예로부터 해상 지름길로 알려져 많은 선박이 오갔던 곳인 만큼 그 외의 역사가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주목하고 있다. 조사하고 있는 이 해역은 전체 조사에 대해 구역의 아직 6%가량밖에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지속적으로 계속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인물들이 계속적으로 발굴이 된다면 아마 용장산성과도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인물들도 분명히 발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침입 직전인 1230년에 조직되어 남쪽 섬 제주까지 내려가 대몽항전의 역사 44년을 기록했던 조직 삼별초. 몽골의 끝까지 저항한 군대인가, 최씨 무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특수 집단인가. 진도로 가는 해역에서 그 흔적을 기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최후의 반몽 세력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어떤 해양을 배경으로 한 그런 군사력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삼별초가 진도 제주도에서 이제 완전히 격파당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 해양 역사에 굉장히 좌절감을 갖다 주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은 우리 해양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삼별초의 어떤 그 좌절로 인해서 초래된 그런 역사적인 그런 현상이다. 무신 정권의 붕괴 후 삼별초는 조선시대까지 역사상 대표적인 반역의 집단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몽골의 군사적 압박 속에서 치열하게 저항했던 집단으로 재해석되면서 삼별초의 항전과 함께
그 의미를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충남 대안 마도 해역에서 진행되었던 마도 3호선의 수중 발굴 조사. 당시 고려 무신 정권의 역사를 증명해줄 유물이 발견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것은 바로 총 37점의 목간이었는데, 목간은 과거 종이 대신 기록하던 방법으로 유물의 시대와 특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마도 3호선의 목간에서는 삼별초의 근거로 추정되는 기록이 발견됐는데, 마도 3호선에서 목간 가운데에 삼별초에 관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어요. 대체로 삼별초란이 일어나기 직전이라고 시점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든 그 시기에 자료, 문자로 기록된 자료 이런 점에서 상당히 그 의미가. 바다에서 발견된 목간의 경우 글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처리 과정이 필수다. 오랜 시간 바닷물 속에서 빛을 보지 못했던 목재의 형태나 강도가 변형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작업이다. 바다에서 나오다 보니까 유물에 염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염분을 제거하는 작업을 먼저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물에다 집어넣어서 탈염 작업을 먼저 해줘야 돼요. 우선 예비 조사를 통해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고 각종 분석 장비를 이용해서 수종이나 특성을 조사한다. 각각의 특성에 맞는 약품을 사용하여 세척과 강화 처리 과정을 거친 뒤 일정한 습도를 유지하면서 동결 건조를 시켜야 수분이 급격하게 빠지면서 형태가 변형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표면 처리 통해서 유물 처리가 완료가 되면 이제 끝나게 되고요. 만약에 유물이 부러져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 이제 표면 처리 끝나고 나서 이제 접합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도 3호선에서 발굴된 목간 역시 이와 같은 보존 처리 과정을 거쳐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았다. 우3번 별초 도령 시랑, 우별초의 세 번째 부대 지휘관인 별초 도령댁에 보낸다는 뜻이다.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으로 구성된 3별초가 각각 3개의 부대로 나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거기 보니까 시랑직을 가진 도령, 지휘관이 직접 그 지휘를 한 걸로 돼 있는데, 그걸로 해서 계산을 해서 생각을 하면은 삼별초의 좌별초가 대략 한 3천, 우별초가 한 3천 이런 정도의 규모로 추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확실한 근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추산할 수 있는 근거는 일단 되는 것으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1225년) 몽골의 사신이 압록강변에서 피살되고 이를 계기로 1231년부터 몽골은 고려 침입을 단행하였다. 내정 간섭을 요구하고 약탈을 일삼는 몽골에 맞서 싸울 것을 결심한 고려는 개경에서 강화로 도보를 옮긴다. 물길이 둘러져 있기 때문에 개경보다는 방어가 훨씬 용이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또 하나는 강화도 섬의 면적이 적지 않아요. 그 적지 않은 크기의 섬이기 때문에 장기간 항전에 대비해서 농경지도 확보할 수 있고 또 개경의 인구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강화도 북쪽 송악산 기슭에 위치한 고려 궁지. 개경과 멀지 않으면서도 바다로 둘러싸여 몽골의 침입을 막을 수 있다는 점과 개경으로 운반되는 지방의 조세와 곡물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였다. 당시 무신 정권의 핵심이었던 최우는
강화 천도를 결정한 다음 군대를 보내 궁궐을 짓게 했다. 고려 공주는 일단 그 강화 천도를 하면서 가장 먼저 이제 궁궐을 짓기 시작했고, 하지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없어서 그 정확한 위치와 범위를 좀 추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려사 등의 기록에 보면은 각종 정각과 뭐 편전의 이제 이름들을 이제 보면은 규모는 작긴 하겠지만 개경의 만화때 그 궁궐을 이제 구조와 형태를 그대로 들여와서 지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수도가 된 강화. 40년에 가까운 세월 속에서 몽골에 대항하면서도 문화적인 발전을 이뤄낸 시기였다. 대몽항쟁이라는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도 최고 수준의 문화를 영위했던 것이다. 정치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지만 그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부안이나 강진에서 만든 청자, 고급 청자를 사용하였고 8만 대장 정도 만들었고, 그리고 금속 활자를 이용해서 책도 찍는 등 굉장히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려사에 의하면 강화 중성을 처음 쌓은 것이 1250년이었고 대소문이 17개가 될 만큼의 규모라고 하였다. 강화도에는 외성과 중성이 있었고 축조 기록은 없지만 내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현재 남아있는 것은 돌로 쌓은 내성뿐이다. 강화도가 몽골의 침략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궁궐과 주요 시설물을 여러 겹으로 둘러싸고 축조된 삼중 성곽 구조였다. 강화도의 지리적 이점과 고려시대의 도성 방어 전략이 합쳐져 수도 개성과 동일한 구조의 도성을 구축한 것이다. 강화의 내성과 외성, 중성의 그 삼중으로 된 성곽의 구조는 개경의 그 성곽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1270년 고려는 39년 만에 몽골에 항복하고 개경으로 환도한다. 최씨 무신 정권이 몰락하고 강화도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고려 정부는 삼별초 해산령을 내린다. 그러나 삼별초 세력은 이에 반발하며 강화에서 진도로 거점을 옮기고 몽골과 개경 정부에 저항하였다. 강화도도 각 포구에서 집결돼서 진도로 항해하는 배들이 천척이라 그러면 이거는 대단한, 그리고 그것도 얼마나 고도의 훈련이 돼 있지 않는다면 집단으로 그렇게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위험하지만 조직화되고 훈련화돼 있지 않는다면 그런 결심을 지도자는 내릴 수가 없고 리드를 해나갈 수 없다. 이 험난한, 주로 우리 진도 앞바다는 7루트, 8루트예요. 그 해류 속도가. 정통 고려 정부의 계승을 자처하며 개경 환도를 거부하자 삼별초 혁파를 선언하는 고려 정부. 몽골 그리고 몽골에 복속한 정부와의 항쟁을 선언한 삼별초는 천여 척을 이끌고 강화를 떠나 진도로 향한다. 그들은 진도를 거점으로 한 해상왕국을 구축하고자 했다. 몽골을 싫어하는 것은 국왕이나 신하들이나 이 무신들이나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만 거기 대처하는 자세나 방법에 있어서 그냥 개경에 있으면서 이제 외교적인 방법이라든지 또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개경을 지키는 것을 이제 희망을 했고, 또 무신들은 굳이 강화도로 옮겨가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에서 이제 갈등이 생겼는데, 그 이후에
원고에 항쟁하는 것 자체는 아마 생각은 같았을 거예요. 정예군으로 선발된 조직이자 무신 정권 아래 만들어진 강력한 군사 집단이었던 삼별초. 강화를 떠나 새로운 거점으로 향하던 74일간 그들은 결연한 항몽 의지를 함께 다졌다. 강화도를 떠난 삼별초가 먼 항해 끝에 닻을 내린 곳은 목포 앞바다의 진도.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었다. 장군 배중선, 야별초지우 노영희를 중심으로 한 천여 척의 배가 진도 벽파 나루터에 도착한다. 삼별초가 진도를 택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중 하나는 물살이 세기로 유명한 울돌목이었다. 명랑해협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의 요충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력들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고요. 특히 몽고군 경우는 해전에 약했기 때문에 몽고군의 침입을 방어하는 데도 아마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삼별초는 고려 원종의 육촌인 승화후 온을 왕으로 세웠다. 승화후란 말은 왕족이라는 뜻인데 왕족을 내세워 명분을 가지고자 했던 것이다. 삼별초는 관부를 설치하고 조직 체계를 정비하는 등 새로운 정부 수립에 만전을 기했다.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할 때 우리는 그렇게 굴욕적인 화친을 맺지 못하겠다 해서 우리 고려의 자존심을 지킨 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그 왕족 중에서도 우리의 민족혼이 굉장히 강했던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한반도에 개경과 진도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게 되었다. 고대부터 서해와 남해를 연결하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이자 진도에서 육지로 통하는 관문 역할을 했던 용장성 일대.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과 강화도에 못지않은 또 하나의 고려 궁성이 탄생했다.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넓은 터전, 비옥한 땅과 천혜의 자연 환경, 외부 침략에 대비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 용장성 왕궁지는 그렇게 삼별초의 거점이 되었다. 이곳에서 감히 세계 최강이라는 몽골 상대로 고려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는 것, 우리 고려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존심을 세우고 민족의 혼을 지켰다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지난 2014년 진도 용장성 왕궁지 발굴 조사가 시작되었다. 산 능선을 따라 축조되어 있던 산성을 외성으로 삼고 기존의 사찰 건물을 개축한 궁궐과 흙으로 쌓은 궁장까지 도성의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이루어졌던 강화 천도와는 달리 철저히 계획된 것이었다. 용장성은 이제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18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북 동서에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요. 근데 사전에 이미 계획된 도시처럼 구획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삼별초군이 오기 전에 이미 궁성이 거의 완성된 단계에서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치밀하게 계산된 배수 체계. 여기 보시는 쪽이 배수로 수구의 입수구가 되겠습니다. 배수 처리는 물의 흐름으로 인한 건물의 훼손을 방지하고 유속을 줄이거나 흐름을 바꾸는 것이 목적인데
축대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구 내부의 구조를 계단식으로 처리했고 물이 나오는 부분에는 대형의 석재를 두어 땅이 패이는 것을 막았다. 또한 배수로의 형태를 S자형으로 구축해서 유속을 감소시켰다. 굉장히 건축물이 치밀하게 아주 잘 설계된 건물일 뿐만 아니라 개경에 있는 왕궁, 고려 왕궁과 비슷한 개념으로 건축되어 있다. 규모는 조금 작지만은 이런 점은 발굴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맥을 갖다 왕궁으로서 또 고려 정통 정부를 유지한다라는 그런 맥을 갖다 계속해서 가지고 갔다 하는 사실을 그 유적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지 15동을 비롯한 제반 시설과 함께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기도 했는데 그 중에는 기와류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청자병, 청자 접시 같은 생활용기와 고급 자기, 청동기류와 철기류도 확인되었다. 지금 용장성에서 출토된 그 막새류들입니다. 주목될 만한 유물이 바로 이 순막새인데요. 이 순막새의 그 가운데에 이 자방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8엽에 연판이 돌고 있는데 연판이 아주 도드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권선과 연주문대가 형성된 주연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그 양식은 이러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은 개경이나 강화도 그리고 그 항파두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자적인 유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용장성은 출토 유물을 고려해 볼 때 삼별초군이 진도에 입거한 이후에 축성된 것이 아닌 20여 년 전에 이미 계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유물의 존재는 삼별초의 기록 문헌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 용장성에서도 외성에 해당하는 용장산성은 총 길이 13km에 이르는 대규모 성벽인데 외성은 안팎을 돌로 쌓는 방식인 협축법으로 쌓았고 내성은 중심부에 돌을 쌓고 그 안팎과 윗면을 흙으로 다져 쌓은 석심토축성이다. 산성이다 보니까는 주변에 노출되어 있는 암석을 채취를 해서 특별히 가공하지 않고 그 암석에서 깬 돌을 그대로 이용해서 쌓는 허튼증 쌓기 기법을 이용해서 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용장산성 규모나 어떤 입지, 축조 기법을 따져본다면은 내륙에서 보이는 당시 원고에 대비해서 쌓았던 입보용 산성들하고 많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장성은 이처럼 단순히 방어 목적으로 세운 것이 아닌 왕궁을 포함한 고려 도성의 모습이었다. 기존의 사찰을 강제로 폐쇄하고 권위를 상징하는 왕궁과 궁성, 궁성 내외부의 제사 유적, 그 밖에 다양한 목적의 건물지와 도로까지 당시의 기술을 총동원하여 계획된 것이다. 여러 가지 건축이 성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더 깊이 연구를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좀 다른 시기와는 다른 어떤 그 과학적인 그런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성은 자연 지형을 이용하여 쌓았다. 만을 이루고 있는 만입지는 밀물 때는 물이 들어오지만 썰물 때는 수심이 낮거나
갯벌 바닥이 드러난다. 즉 선박이 통행할 수 없는 지형을 이뤄 성벽을 쌓지 않아도 충분한 방어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사실 삼별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반란군이라고 얘기들을 하지만 이제 대몽 항쟁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것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특히 진도에 와서 왕을 세웠고 또 간부를 설치했고 하나의 정부가 들어선 곳이 바로 진도입니다. 그래서 진도는 결국 한 1년여밖에 없었긴 했지만 그 궁성의 유형을 갖추고 있는 왕궁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몽연합군과 삼별초와의 대대적인 전투가 벌어졌다. 연합군은 초반에는 취약한 해군력으로 인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1271년 5월 김방경과 몽골 장수가 지휘하는 여몽연합군의 공격에 의해 삼별초는 무너지고 말았다. 왕으로 추대되었던 승화후 온이 죽임을 당하면서 삼별초의 고난이 이어진다. 삼별초의 한이 서려 있다고 전해지는 진도의 궁녀둔벙. 둔벙이란 물웅덩이를 뜻하는 방언인데 당시 피난 중이던 궁녀들이 몽골군에게 붙잡히느니 죽음을 택하고자 스스로 몸을 던졌다고 하여 궁녀둔벙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쪽 마을에서는 그럽니다. 지금도 보름달이 뜨고 비가 오면 그때 당시에 그 원혼들이 그 자기의 나라를 잃은 슬픔이라 할지 자기의 억울함을 아마 표현하는 듯한 그런 스산한 분위기 속에서 그런 여인네들의 그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한이 참 많은 곳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려 정부의 삼별초 해산령에 불복하며 진도로 거점을 옮겨 몽골에 저항하던 삼별초 세력의 중심에는 배중손 장군이 있었다. 삼별초의 우두머리 장수였던 배중손. 그는 전라도 지방의 도서와 해안은 물론 경상도의 남해, 거제, 마산, 동래, 김해까지 세력을 확장했고 심지어 전주, 나주와 같은 내륙의 큰 도시까지 공격했다. 그러나 여몽연합군의 진격을 막지 못해 결국 용장산성이 함락되고 만다. 배중손 장군은 이에 불복하고 끝까지 남아 몽골과의 전쟁을 해서 이겼다. 우리 국토를 지키겠다. 호국수고의 정신으로서의 다짐을 하고 삼별초의 군을 이끌고 이제 거기에 저항하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배중손 장군은 삼별초군의 탈출을 돕기 위해 남도 진성에서 여몽연합군에 대항해 지연전을 펼치다가 결국 전사한다.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진도 굴포리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 보름에 농악을 연주하고 배중손 장군과 삼별초군을 기억하는 전통이 있었다. 배중손 장군 부산 경주 배씨 대종의 공원. 매년 6월 15일이 되면 당시 희생된 배중손 장군을 비롯하여 삼별초 병사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제례를 지내고 있다. 그동안 잊혀졌던 저희들도 다시금 좀 기억에 되살려서 1999년에 진도군의 이를테면 후원에 의해서 이 사당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당이 건설된 지 19주째의 배중손 장군 제삿날입니다. 스스로 고대 해양 탐험가라 칭하는 시인 채바다 씨는 삼별초를 기억하고자 그 길을 항해했다. 전통 한선을 마련하여
삼별초 100기를 왕복하면서 느낀 것은 자주 독립국가를 지키고자 했던 항쟁 정신이었다. 노를 젓고 바람 하늘 의지하는 데는 이런 것들이 다 계산한 항해 집단이라면 이거는 정말 뛰어난 항해자들 집단이 아닌 것은 강화에서 개성에서 강화로, 강화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제주로 염도도 낼 수 없다. 고려를 부흥시켜줘야 하는 결의에 찬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그 용맹성이라든가 바다에 대한 도전심이라든가 이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에 놓여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몽연합군의 침략으로 용장성이 함락되면서 패망한 삼별초의 진도 정부. 정통 고려 왕조의 계승을 자처하고 몽골과 그에 복속한 개경 정부에 끝까지 저항했던 그들의 치열한 민족 정신은 제주도로 이어지면서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꿈꾼다. 삼별초의 폐잔병들이 근거지를 옮긴 제주도. 고려 정부는 삼별초의 제주 진입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 고여림 장군을 제주에 보냈다. 그는 삼별초의 제주도 침입에 대비해 도민을 동원하여 해안에 성을 쌓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탐나의 만리장성이라 불리는 환해장성이다. 환해장성은 제주의 해안을 따라서 축성된 성입니다. 원래는 그 개경에 있는 고려 정부가 1270년에 그 제주로 들어오는 진도 삼별초를 저지하기 위해서 환해장성을 쌓았습니다. 제주도 연안의 해안선을 따라 빙 둘러싸은 환해장성은 현재 남은 길이는 5,133m다. 제주도를 새로운 근거지로 확보한 삼별초는 김통정 휘하의 부대와 유전혁 휘하의 부대가 서로 합쳐진 형태로 구성되었고 나름대로의 군사 조직과 체계를 갖추어 고려 관군에 승리한다. 그리고 바야흐로 제주 항전 시대가 열린다. 그 다음부터는 이 용도가 바뀝니다. 결국 여몽연합군을 막기 위한 성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환해장성은 그 삼별초가 패망한 후에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왜구라든지 그 조선 후기에 이양선의 출몰을 막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중보수가 됩니다. 제주 항목 유적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곳 항파두리. 제주 항파두리 항목 유적지 종합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발굴과 함께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항파두성은 기본적으로 내성과 외성의 이중 구조이며 내성에서 제주 삼별초 지휘부의 본영이 있었던 대궐터를 비롯한 총 20동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또한 항파두성은 삼별초의 이전 항전지인 진도 용장성의 건물지와 유사하게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삼별초 내 건축 기술자에 의해 건축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여기는 지금 항파두리 성 내에 있는 내성지 내부의 그 중심 건물지가 되겠습니다. 그 삼별초가 그 제주도로 입도를 해가지고 그 성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그 자기들의 그 중심 지휘부 역할을 했던 그런 건물지들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연 해자가 있고 해안 조망이 유리했던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곳. 여몽연합군이 토성 안으로 쉽게 침입할 수 없었고 주위의 지형보다 높아 연합군의 침입로를
쉽게 간파할 수 있었다. 게다가 성내에 용천수가 솟아나 생활용수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였다. 외성의 전체 둘레는 문헌을 통해 6km로 알려져 있었지만 발굴 조사 당시 측량 결과 약 3.8km로 밝혀졌다. 내성과 외성은 모두 토축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판축법을 이용했다. 그 항파두리 외성 같은 경우에는 이 판축 토성입니다. 중심 토로를 그 판축해서 쌓은 그 토성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한 두께는 한 5에서 두꺼운 부분은 한 10cm 정도 켜켜이 해가지고 판축을 해가지고 이런 토성을 조성을 했습니다. 판축 기법은 흙을 떡시루처럼 얇은 판 모양으로 켜켜이 다져 쌓는 방법을 말하는데 향파두리 토성 역시 강화 중성의 토성과 유사한 방법으로 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축 기법을 이용한 여느 토성과는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 항파두리 외성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려시대 토성의 기본 구조, 그다음에 축조 방식이나 이런 거는 거의 동일하게 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그 판축의 그 주재료는 흙에 다량의 석재가 활석들이 섞여 있는 그런 그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와적층이 상당히 다량의 그 와적층이 내측이나 외측, 외피토로에 그렇게 지금 쌓여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지보다 강우량이 많은 제주도의 기후와 배수를 감안한 축조 방법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쟁에서 최후의 방어 공간이며 공격의 공간이 되는 성곽. 때문에 최고의 석축 기술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항파두리성 역시 삼별초군이 고려의 자주 독립을 꿈꾸며 과학기술을 오롯이 담아낸 결과물이었을 것이다. 항파두리 토성은 전문적인 공병부대에서 만들어진 왕궁과 같은 대규모 성곽입니다. 항파두리의 전체 그 길이가 3.85km 정도 됩니다. 그건 10리에 해당하는 아주 넓은 성이고요. 제주 항파두리 토성은 제주를 기지로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도하게 발판 앞으로 고려 경인정부를 향한 어떤 군사적 강한 이미지를 담고 있는 성이어서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진 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청자류와 생활용구, 무기류, 와전류 등의 유물이 발굴되었는데 다른 삼별초 항목 유적에서 많이 확인되지 않는 철갑, 청동촉, 철제창과 같은 무기류가 다량 출토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 중에서도 유엽식 청동촉, 철제 찰갑, 철촉, 철모 등 무기류의 발견은 고려시대 무기사 연구의 획기적인 자료로 판단되고 있다. 항파두 성내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이런 무구류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뒤쪽에 찰갑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청동촉, 그다음에 철제창 이런 것들이 지금 출토되고 있는데 그 다른 그 삼별초 항목 유적에서는 이런 무구류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파두리 그 성 내에서는 비교적 많은 양의 그 무기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와 중에서 고내촌, 곽지촌과 같은 제주 지명이 새겨진 명문화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것은 고려 충렬왕 26년의 기록에서 확인되는 16현촌 중 하나인 고내촌 기와의 출처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현장에서 발견되는 그 지명이 있는 기와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발간 걸 만들었던 이제 시기가 이제 같이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본다면 이 자체에서 기와를 생산했다는 이제 뭐 추원과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전에 그 다른 지역에서 생산했던 것을 여기 토성을 쌓을 때 재활용을 했던
그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중앙정부가 제주를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 그 얘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삼별초군도 여기 지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삼별초의 최종 항전지는 왜 제주도였을까? 강화, 진도를 거점으로 삼을 때 몽골군이 해전에 약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처럼 제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내륙에서 굉장히 멀리 있는 곳이고, 그래서 제주도로 이제 삼별초들이 다 집결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진도로 올라갈 그럴 이제 요량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려 이제 삼별초 정예부대 안에는 수군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활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고려 정부의 삼별초 토벌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고려 정부는 김통정을 회유하고자 사신을 파견하기도 했지만 김통정의 거부로 무산되자 여몽연합군에 의한 삼별초 토벌을 결정하였다. 몽골군이 제주를 정복하고자 했던 것은 삼별초 토벌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남송 정벌 후 일본 정벌이 최종 목표였기 때문이다. 또한 368개의 오름과 넓은 벌판을 가진 제주는 몽골의 군마를 방목하는 장소로 부족함이 없었다. 첫째,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군사용 말을 방목해서 그걸 치우기 위해서 탐막, 즉 제주는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삼별초를 점령을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13세기) 치열했던 고려의 대몽항쟁. 그것은 강화도에서 진도로 또다시 제주로 이어지면서 역사의 흔적을 남겨두었다. 비록 반세기의 원간섭기를 거치면서 반란의 역사만 남았지만 곳곳에 남겨진 삼별초 유적을 통해 그 의미를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이런 문화는 그 삼별초라는 무리를 타고 진도나 제주까지 연결되어서 그 지역에서도 보이는데요. 이번 전시는 특별히 그중에서 강화와 진도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한자리에서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전시로 기획하였습니다. 몽골이 세력을 점차 확장하던 시대,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가 몽골에 편입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저항했던 삼별초. 삼별초와 몽골의 전쟁은 군대의 전쟁이 아닌 농민과 노비, 소민과 부공민과 같은 민중의 전쟁이었다. 지방의 백성들이 상당히 호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중들이 개경 정부를 또 반대하고 또 몽골에 반대하는 그런 성향이 삼별초 정부하고 서로 맞물려 가지고 같이 동조를 했다는데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삼별초군이 이제 강화도에 있다가 진도에 있다가 여기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개성의 그 왕실 문화, 그리고 이제 강화 진도의 이제 중앙 문화가 이제 여기 제주도 문화로 이제 이식이 됐다. 제주 문화도 한 차원 더 발달된 그런 문화가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평정하고 마침내 한반도를 노리는 몽골과 물러설 수 없는 고려에 치열했던 39년. 끝까지 몽골에 맞서 자주 독립을 지켜내고자 했던 고려의 최후 항전. 그 중심에 삼별초가 있었다.